파일 리필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일단은 그 문자셋을 잠깐 확인을 좀 해볼게요. 문자셋. 그 다음에 스트링. 다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 두 개는 파일 리필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수업 방향 자체가 파일 입출력 자체를 지금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파일 입출력을 가리키는 이유는 네트워크 입출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입출력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럼 네트워킹 단독 컨트롤 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빈도라든지 그 뭐라고 할까요? 요구하는 사용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요구가 있지 않는 한 네트워크 서버를 굳이 자바로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환경을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주로 C나 C++로 진행했고 요즘에는 뭐 흔하게 C#으로 이제 많이 개발하죠. 많이 서버를 한다. 물론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뭐 비율상으로 보면 이제 C나 C++로 작성이 되는 네트워크 서버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건 이제 속도적인 측면을 네트워킹 서버 같은 게 특히 중요하죠. 게임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 쓸 때. 근데 그런 어떤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웹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여러 어떤 요소들, 기술 요소들이, 기술 셋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 환경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등장하는 주요한 두 가지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 다음에 웹 서버. 근데 사실 웹 서버란 말도 좀 용어상으로 적합하지는 않은 게 옛날에는 순수하게 HTML 자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만 처리하는 용도의 웹서버가 존재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 아파치라고 하는 아파치 웹서버가 존재했는데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사실상 그 클라이언트 쪽의 어떤 그 요청을 단순하게 자바스크립트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워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저장되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복잡한 연산이 들어간 로직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할 때 그런 파트들의 경우에는 억지로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기보다는 별도의 이제 그 백엔드 서비스로 빼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파치 톰캣이라는 말 더 많이 쓰죠. 톰캣은 이제 서블릿의 주요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웹서버입니다. 보통 요즘에는 웹서버란 말 쓰지도 않고 와스 서버란 말을 사용하죠. 와스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담을 때 이제는 거의 대부분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어요. DB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이제 구동 방식이 이 서버란 말 등장했죠.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등장했잖아요. 그죠? 이 서버입니다. 서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특정 요청을 서버에 하고 그 서버를 이제 어떤 특정 요청을 처리해주는 WAS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얘 자체도 데이터베이스 서버하고 커넥션이 맺어지죠. 그죠? 그러면 와스 서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파트들이 그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쓰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써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그냥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듯이 짭니다. 짜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뒤에서 숨겨져서 네트워킹 클라이언트 즉 자바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또는 C++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요소들이 뒤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지금 만약에 리퀘스트라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네트워킹에 대한 개념이 있게 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개념 뜬금없이 탁 등장하면 사실은 뭐 기능적으로 쓸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에러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라는 판단. 근데 그 메시지가 대부분이
네트워킹 입출력 상에서 발생하는 에러이기 때문에 그런 에러를 판단하고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려면 네트워크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네트워킹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제가 다운로드 좀 할게요. 가져온 것 중에 요거 나도 직접 한번 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 바이너리 편집기를 하나 지금 다운로드를 했거든요. 지금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바이너리 편집기는 뭐 다른 것도 존재하고 유료도 존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의 상에서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해킹 툴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이제 입력을 해서 이렇게 입이 있죠.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쭉 해서 숫자로 설정 입력을 해서 해당되는 파일을 저장해서 실행시킨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숫자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이어져서 문자 셋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자 셋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문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문자는 존재하지 않겠죠. 컴퓨터가 그걸 알 리가 없죠. 여기까지 파일을 조금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같이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파일을 바이너리 편집기를 잠깐 직접 뭐 입력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깐만요. 자, 잠깐만 어디다 써야지? 자, 여기다가 이 파일을 제가 하나 얹어 뒀고요. 이 파일 안에 이 bg .exe라는 파일이 실행시키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메모장을 하나 띄울 겁니다. 파일이 자, 그 전에 먼저 아래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입니다.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고속으로 회전을 할 때 특정 우리가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되면 회전을 하다가 해당되는 위치에 딱 멈추면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예요. 파일 탐색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고 다만 이제 요즘엔 SSD라서 우리 쪽 PC에는 이게 전부 다 SSD인가 아니면 일반 HDD인가 모르겠는데 소리가 좀 나는 거 보니까 일반 파워 쪽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어쨌든 소리가 요즘에는 안 나는 게 있죠. 어쨌든 그 하드디스크가 구조는 사실 뭐 동작하는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다 뿐이지 내용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인데 이것은 우리가 안에 그 케이스를 분리했을 때요. 딱 뚜껑을 딱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층으로 돼 있어요. 원반층으로 돼 있습니다. 원반층으로 돼 있고 자, 원반층으로 돼 있고요. 이 하나하나가 실린더예요. 실린더. 그리고 각 실린더는 상단에 보면 마치 우리가 LP판처럼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 파여져 있고요. 거기에 그 전자기석을 이렇게 뿌려 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신호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특정 위치의 값이 0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무런 신호를 받지 않으면 그대로 0을 그러니까 꺼진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여기 선처럼 보이는 거 우리가 트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실린더에는 다수의 트랙이 존재하고요.
하나의 트랙은 또다시 쪼개집니다. 다수의 섹터로. 이 보통 우리가 섹터라고 하는 이 이해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때 그 뭐지? 뭐 정리한다 그러죠. 조각 정리. 조각 정리라고 하는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24바이트 내가 1025바이트라고 가정할게요. 1025바이트의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숫자로 정기적으로 써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윈도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섹터가 512바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개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럼 2개 정도를 하면 1024바이트 즉 1KB를 담을 수 있고요. 근데 1025바이트야. 그러면 또 다른 별도의 섹터가 필요하죠. 그러면 512바이트를 또 할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마지막 세 번째 할당되는 512바이트 중에 한 바이트만 쓰죠. 그럼 나머지 바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머지 바이트는 511에 대해서 나머지 511에 대해서 다른 데이터나 또는 애플리케이션, exe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될 수 있는가? 저장될 수가 없습니다. 걔는 패스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할 때 하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보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검정색으로 할당은 돼서 잡혀서 있어서 다른 파일이 거기에 저장은 될 수 없지만 쓰여질 수 없는 빈 공간들이 구멍처럼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 조각 모으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조각 모으면 우리가 뭐 주기적으로 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분들 끊임없이 데이터를 치우고 그 다음에 또 저장하고 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굳이 그 디스크 정리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한참 쓸 만큼 쓰다가 더 이상 만약에 이렇게 빈 공간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면 해당되는 어떤 쓰여지지 않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게 되면 얘가 정상적으로 정기적인 어떤 요소들을 잃어버려서 거기에 저장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겨.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 개의 섹터를 사용했죠. 1025바이트를 담기 위해서 여기 하나가 512바이트인데 세 개를 할당을 받았는데 계속 쓰는 부분만 쓰이고 안 쓰는 부분 안 쓰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지 않게 되면 이게 배드 섹터라고 하는 걸 바뀌어서 불량 섹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하드디스크 자체가 물리적으로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전에 백업은 열심히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버리고 새로 보통 샀지 뭐 이걸 굳이 디스크 정리를 따로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면 이제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파일을 읽을 때 빨리 읽을 수 있고 윈도우 탐색기 쪽에 보시면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보면 뭔가 인덱스 막 구축한다고 해서 막 내가 검색을 하는데 뭔가 쫙 뜹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약간 디스크에 대한 링크 정보를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되는 색인을 만든다. 우리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색인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저장 공간이 일반적으로 512바이트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리눅스를 여러분 PC에다 깔게 됩니다. 근데 OS를 솔직히 하나의 PC에 여러 개 깔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처럼 깔게 되면 부팅되는 시스템에 OS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리눅스로 작업을 해야지 하면 리눅스로 띄우고요. 오늘은 내가 윈도우로 작업해야지 하면 윈도우로 띄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 컴퓨터가 계속 꺼졌다 켜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양쪽을 다 이렇게 거느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PC를 이제 별도로 만들어 두고 한쪽은 뭐 리눅스 서버, 한쪽은 윈도우 서버에서 개발자는 윈도우에서 개발하고 자기가 개발한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실행 테스트하고 싶을 때는 리눅스 서버에 올려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두 대의 PC를 구입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건 단순하게 그냥 뭐 모니터 두 개가 달려 있는 게 아니죠. PC를 한 대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 때문에 중간에 VMwar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VMware라고 하는 게 등장했고요.
얘가 이제 가상 컴퓨터 환경, 즉 컴퓨터 동일하게 마치 제가 얘기한 소프트웨어 컴퓨터, 우리 자바에서 얘기하는 그거 유사합니다. 그래서 VMware라고 하는 게 예전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은 분명히 소프트웨어인데 마치 하나의 PC처럼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여기에 별도로 이 소프트웨어 상에서 운영체제를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톨이 끝나게 되면 그 VMware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 운영체제로 동작하는 컴퓨터가 돼요. 근데 이제 그 VMware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무겁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스템 자체가 일단 소프트웨어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요. 인스톨 하고 난 다음에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몇 기가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르게 있는 게 버추얼 박스라고 있어요. 독립된 두 개 가까이 회사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버추얼 박스를 오라클이 인수했죠. 오라클이 인수해서 이제 오라클에서 거의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게 제공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VMware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상 컴퓨팅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는 예전과 틀리게 여러분 PC에 그냥 별도로 요거만 깔아놓고 다수의 운영 체제를 돌릴 수 있겠죠. 물론 뭐 몇 개씩 돌리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PC에 있는 가용 능력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깔 때, 나중에 우리가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리눅스를 깔 때, 거기 보면 쭉 지나가다 보면 섹터의 사이즈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리눅스는 일반적으로 1KB 또는 2KB를 씁니다. 그래서 1024, 주로 2048을 쓰죠. 디폴트로 이 한 섹터를 리눅스는 2048로 써요. 자,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뭐 운영 체제에 따라서 보통 자기들이 최초에 이제 만들 때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윈도우는 따로 사이즈를 안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512바이트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리눅스는 자기가 쓸 파일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어쨌든 이 섹터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물리적으로 데이터는 당연히 데이터의 종류는 당연히 숫자는 숫자. 자, 숫자 데이터가 저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장된 데이터는, 즉 섹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진수의 집합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저희가 바이너리 편집기로 보게 되면 16진수네. 외부에 출력을 할 때는 16진수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진수로 하게 되면 너무 길어요. 그죠? 너무 길고 쓰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진수의 4비트 니블에 합인 2개의 니블, 그래서 하나의 바이트인 16진수로 보통 많이 표기하기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작업을 더 진행하기 전에 윈도우 캐릭터 셋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윈도우 캐릭터 셋. 캐릭터 셋을 합니다. 캐릭터 셋을 하는데, 자, 제가 여기 명령이 있죠, 그죠? chcp. 자, changing page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바꿀 건 아니고요. 우리 따로 입력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changing page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활성 코드 페이지 이래가지고 구사구라고 되어 있네요. 구사구. 자, 제가 잠깐 이클립스를 좀 띄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클립스를 여러분들이 까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작업을 시킨 적이 있을 겁니다. 프리퍼런스에 가서 인코드 선택해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요걸 원래 위에 상단에 보이십니까? 구사구라고 보이세요?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근데 구사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완성형 코드 문자 셋입니다. 완성형 문자 셋이라고 하고 그 이름은 우리가 구사구 또는 MS 구사구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게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별하게 이 세팅을 바꾸지 않게 되면 나중에 백엔드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백엔드 서비스 열심히 개발했는데 데이터를 딱 보내고 받게 되면 그게 한글이 다 깨져 버립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있는데 왜 깨지는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메모장을 좀 띄울게요. 자, 메모장을 띄워서 총 4개의 파일을 만들 겁니다. 자, 첫 번째 파일은요. 여기다가 제가 영문자로 hello world 하고 숫자도 좀 기재해야 되니까 1, 2, 3 숫자도 쓰고 그 다음에 특수 문자로 잠깐 기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 있죠. 이 파트를 안시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공유 폴더에다 할까요? 이쪽은 그렇고 네트워크 쪽에 제가 문서가 따로 없구나. 제가 이쪽 안 넣었나요? 잠깐만. PDF 파일이 안 뜨죠 지금.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기록을 할 거냐면요. hello 안시라고 할게요. 안시 1이라고 쓸게요. hello 안시 1 쓰고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hello 안시 1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다시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한글을 좀 넣어 볼게요. 아까하고 똑같은데 hello world 일단 똑같아요. 1, 2, 3 샵까지 똑같은데 뒤에다가 제가 한글 여러분 이름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김영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저장합니다. 똑같이 안시라고 저장하고요. hello 안시 2가 되겠죠. 안시라고 하는 것은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ion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이제 그런 컴퓨터 관련되는 협회입니다. 자, 거기서 만든 무언가다, 거기서 만든 무언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무언가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앞서 했던 것 중에 이 부분을 그대로 제가 복사할게요. 한글 빼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담고 저장을 할 때 UTF 파일로 그대로 저장할게요. 그리고 나서 UTF-8 그냥 1로 붙일까? 8 숫자가 있구나. 그러면 언더바 1로 붙이고 저장을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새로 만든 파일에서 헬로 월드 1, 2, 3 샵에 아까 썼던 그 한글 있죠. 한글 한번 다시 여기다가 쓴 다음에 이번에는 저장을 할 때 UTF-8로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4개 UTF-8 언더바 2 할게요. 자, 우리가 총 4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4개 파일을. 자,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의 생성된 위치가 여기죠. 얘는 순수하게 영어, 그 다음에 숫자, 특수문자만 있습니다. 얘는 영어와 그 다음에 숫자, 특수문자, 한글이 있죠. 얘는 순수하게 영어만 있습니다. 얘는 영어와 숫자와 특수문자, 얘는 영어와 숫자, 한글 있죠. 그럼 쌍으로 보자면 얘와 얘는 외부에 제가 파일을 오픈했을 때 자, 이렇게 보여줍니다. 얘는요. 보여주죠. 자,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근데 솔직히 데이터는 똑같이 보여주고 있죠. 똑같이 보여준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두 개의 파일은 실질적으로 디스크 사이에 저장된 형태도 똑같을 거냐? 똑같은 숫자의 열로 저장이 되어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자, 이 프로그램을 띄우시고요. 자, 이걸 아직 실행시키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그 여러분 쪽의 폴더에 가져가서 실행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실행시키면 거기서 실행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쪽에 PC에서 제가 실행을 하죠. 이런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게 실행하시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hello RC라고 하는 애를 한번 실행을 읽어와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실행되는 위치가 여기 있었죠. 여기 아닌데 어디야? 바탕화면 자바 여기 있죠. 첫 번째 파일을 읽어 볼게요. 자, 안에 실제로 숫자로 저장된 형태가 얘입니다. 자, 숫자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스트림을 이해를 하고 이게 네트워크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제가 보여줄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지금 데이터가 이 파일이에요. 자, 이 파일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느낌 오세요? 이게 뭔지? 첫 번째는 한 바이트가 하나의 문자에 대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됩니다. 한 바이트가 하나의 문자에 대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채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응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이 48이 H에 대응이 될 텐데, 이때 48은 뭔가요? 아스키 코드죠, 그죠? 아스키 코드입니다. 결국은 그 안시로 우리가 보통 그 저장할 때 인코딩 타입을 안시로 했더니 이렇게 내부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바깥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31, 39, 33, 1, 2, 3이죠. 그 다음에 23은 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아직 좀 엔터를 안 쳤어요. 만약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에 공기가 다시 붙어 나옵니다. 윈도우가 하나죠. 윈도우가 하나든가 0A 공기 리눅스가 제가 2바이트를 쓰는지 윈도우가 2바이트 쓰는지 좀 헷갈리네요. 엔터 쳐보면 알 텐데 어쨌든 뭐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 이제 똑같은 건데 이걸 UTF로 저장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또 아까 똑같죠. 근데 UTF가 요 첫 번째죠. 자, UTF인가? UTF-8인데 잠깐만요. 지금 윈도우 10에서는 자, UTF-8로 했을 때 보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죠.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운영 체제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윈도우 10 이전에 이제 하이 버전에서는 저게 어떻게 이제 보이냐면요. 이게 이제 그 매직 코드라고 해서 이게 UTF-8 타입이다라고 하는 그 3바이트짜리 매직 코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직 코드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헤더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의 타입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들어갔는데 윈도우 10이나 또 11 쪽에서는 이게 워낙 이제는 뭐 대부분 다 UTF라고 인식하니까 굳이 표시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여기서는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이놈이 한글이죠. 이게 한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한글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쭉 가다 보면 48H, 45E, 4CL, 4CL, 4FO, 205 스페이스 값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키보드 입력했을 때 숫자를 바꿨을 때 숫자가 20입니까? 라고 물으면 스페이스 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7W, 이게 그렇지, 여기가 스페이스고 57, 그 다음에 4F, RLD,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결국은 이제 김형태 김이라고 하는 한글 4자리인데 총 몇 바이트인가 봤더니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5, 6, 7, 8. 총 8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글자는 4자리, 바이트는 8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가 2바이트를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안시, 여기서 안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윈도우 상에서 안시는 여기 디폴트 이제 MS949 또는 949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완성형 한글 조합 코드입니다. 그래서 걔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담고 있냐, 이렇게 담고 있다고요. B1, E8을 김, C7, FC를 형, CS, C2를 태, 다시 B1, E8이 김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제가 요것 때문에 중복해서 쓴 겁니다. B1, E8, B1, E8. 그래서 김형태 김 2바이트를 씁니다. 자, 마지막 UTF-8로 볼게요. UTF-8. 자, UTF-8로 보면 자, 앞부분은 그냥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뒷부분, 즉 이게 2, 3 샵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가 3 샵이에요. 1, 2, 3 샵. 이 확대가 원래 안 되나? 자, 그래서 1, 2, 3 샵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김형태 김인데 총 차지한 자수가 2,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입니다. 어이?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이 될 때 안시, 즉 여기 윈도우 상에서의 안시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완성형 한글인 MS949라고 하는 문자 코드를 쓸 때 글자에 대해서 데이터에 저장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UTF-8로 했더니 이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통캣과 웹브라우저 사이에 한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가 날아가는 방식이고요. 서비스 쪽에서 통캣 내부에서 저장될 때도 마찬가지 UTF-8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자셋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걸 읽어보게 되면요, 다 깨져 있게 됩니다. 깨진다고 하는 게 이상하게 막 뭔가 문자는 왔는데 알아볼 수 없는 문자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UTF-8로 했을 때는 한글 한자를 3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논리적인 문자라고 얘기해요. 로지컬 팩터. 우리가 이게 그 메모장에서 보여주는 건요, 물리적인 문자는요, 오른쪽에 보이는 얘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게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정 파일이 존재하게 되면 해당되는 파일이 실제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될 때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게 뭐 UTF-8이면 이렇게 3바이트를 읽어와서 실제로 UTF-8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래픽 문자를 선택해서 출력을 해줘야 돼요. 물리적인 문자고요. 얘는 논리적인 문자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문자 우리가 볼 때는 뭐 결국 출력되는 시점은 똑같죠. 이게 안시든 UTF-8이든. 근데 저장이 될 때 바이트 수가 다르기 때문에 딱 읽었을 때 얘는 한 바이트씩 읽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가 한 바이트씩 읽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정확하게는 빵빵 48입니다. 빵빵 48 UTF-8 같은 경우에서 3바이트를 하나로 인식하는데 보통 영문자라든지 또는 숫자 또는 특수문자인 경우에는
기존의 안시, 아스키 코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앞에 2바이트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한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비어 있지 않고요. 여기 EA8980 이 김이고요. ED989가 형, ED839C가 태, EA89B0이 김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내부적으로 처리가 될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안시 쪽 가볼까요? 안시 쪽은 동일한 한글을 B128이 김이고요. C7FC가 형, CO, C2가 태, B128이 다시 김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이런 편집기에서요, 이게 애플리케이션이죠. 편집기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담겨있는 파일들을 오픈할 때는 사전에 약속된, 자, 내가 어떤 파일이라고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지만이 읽어서 출력을 해줄 때, 만약에 안시라고 하면 2바이트씩 읽어와서, 자, 2바이트 읽어와서 요 내부에 운영체제에 운영체제에 이런 어떤 그래픽 캐릭터가 다 존재합니다. 자, 얘는 안시야? 그러면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것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것 중에 안시와 관련된 한글 어떤 정보를 통해서 2바이트를 읽어온 다음에 이 2바이트가 매칭이 되는 실제 문자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읽어온 문자를 여기 그려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2바이트씩 읽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도 나중에 프로그램 만들 때 바이트 단위를 이렇게 읽어오거나 할 때 만약에 그게 단순하게 그냥 한글이 있지 않은 뭐 영상이라든지 또는 이미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데이터는 한 바이트 그냥 쭉 읽어서 저장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중에 만약에 문자 어떤 정보인데 읽어올 때 걔가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한글이 저장된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2바이트를 읽어서 한글 해석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3바이트를 읽어서 한글 해석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2바이트를 읽어서 얘는 김입니다 라고 그렇죠. 안시죠. 자, 2바이트를 읽어서 김입니다 라고 하는 매핑이 된 그 정보를 우리가 문자 셋 또는 캐릭터 셋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사실은 UTF-8밖에 안 씁니다. 웹에서는. 그러니까 UTF-8이 아닌 다른 어떤 그 방식으로 혹시 만약 파일이 HTML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100% 웹에서 우리가 글자를 볼 때 깨져 있을 거니까 이상한 문자로 찍혀져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우리가 보통 문자 셋이다 또는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읽어드리는 파일은 UTF-8이다. 내가 읽어드리는 파일은 완성형 한글이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보내는 쪽은 나는 완성형 한글이야 라고 내가 보냈습니다. 근데 받는 쪽이 너 UTF-8이구나 라고 해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원래는 완성형이니까 2바이트씩 읽어서 한글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UTF-8이라고 했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너 UTF-8이지 하고 읽게 되면 3바이트를 읽고 나서 그 문자 셋을 보게 되면 존재하지 않죠. 그런 문자는 완성형 한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기괴한 문자가 찍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메모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있잖아요. 윈도우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파일을 읽을 때, 한글 파일을 읽을 때 얘가 알아서 처리해 주거든요.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고 내가 저장을 할 때 UTF-8인지 안시인지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생성되는 파일이 윈도우 운영체제에 의해서 나는 어떤 타입의 파일이야, 나는 어떤 문자 셋을 쓰는, 나는 어떤 캐릭터 셋을 쓰는 파일이야 라고 헤더 파일을 쓰게 되고, 그것을 운영체제는 메모장을 읽을 때 캐치를 해서 얘를 어떻게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올지를 결정해 줍니다. 근데 이게 웹에서는 그게 안 돼요. 웹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보내는 문자의 타입은 UTF-8이야. 그리고 받는 쪽도 너 UTF-8 보냈구나 라고 사전에 약속된 형식으로 그것을
프로그래밍 안에서요. 프로그래밍 코드 안에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